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선사해드리는 토요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뭐 기대합니다. 토요일 밤이면 지금쯤 이제 우리 임세현 소장님하고 네. 변희재 대표님은 집회가 끝나고 네. 저희 이 왁자지껄 스튜디오에 다시 오셔가지고 방송을 한 것처럼 비춰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딘가에서 뭘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와, 지난주에 근데 무려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야, 토요 4인방. 이분들이면 4명이 더 좋다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방송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송이 아니었을까.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이 바로미터죠. 예, 사실관계를 바로 짚자면 큰일 났네. 오늘 그렇죠. 바로미터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노희 변호사하고 대표님도 없었잖아요. 저도 없죠. 박진영. 제 옆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확실한 가늠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미 얼굴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픽스를 이끌고 계십니다. 전계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변희재 대표님 나오는 날과 나오지 않는 날은 천당과 지옥이 매일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변 대표 모시고 제가 확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늘 의지는 파이팅 넘치지만 조회수가 또 이제 나와줘야 우리 대표님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떠나지 예. 마십시오. 오늘 방송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네. 저희들 응원하면서 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또 그 옆에는 최근에 스픽스만 틀면 나오는 스픽스의 아리수가 되셨습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스픽스 노예라고 불려지는 임세입니다. 예, 신인규에 이어서 이제 제2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원조 노예입니다.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많이 좀 바쁘시죠, 그죠, 대표님도? 아니요. 사실은 좀 많이 방송을 줄이면서 그러니까요. 선택과 집중. 예. 그래서 특종에 있을 때만 나온다. 어디에 선택과 집중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왁자지껄 하나 나오고 예. 여기 스픽스만 하더라도 마키아벨리 네, 그렇죠. 하고 네. 노영희 노디쇼. 그래서 오늘도 제가 특종을 갖고 나왔어요. 예. 허! 이야. 허! 이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좀 나중에 하세요. 왜냐면 그냥 그쵸. 왜냐면 듣고 바로 나가면 안 얘기해버리면 되죠. 특종만 듣고 바로 나가실 수도 있니까.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쯤 아마 안진걸 소장이 집회에서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거? 특종을. 발표를 했을 테니까 제가 얘기 되겠죠. 했어. 그러면, 그쵸. 예. 뭐 그래도 내가 아는 그거구나. 그래도 특종이다. 근데 또 두 분만이 아시는 그거라고 하니까 네. 이따가 들어요? 지금 들어요? 궁금해 그러니까 죽겠는데. 완이하고 시기는 필요 없어. 조회수 높이는 데는 두 분만 계시면 돼. 아니 근데 오늘 또 주제가 또 이제 굉장히 심오한 주제입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된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되는 특종이면 사실 지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와, 그죠? 좋네요. 좋아요. 네, 그러면 하실 저희가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 좀 강하게 빵 치고 나갈까요? 왜냐면 어차피 이미 집회 현장에서 나올 그치. 얘기였다면. 지금 밤 10시 10분이면 집회는 나왔네. 나왔을 상황이기 나왔네. 때문에. 예. 그 어떤 설명을- 특종을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갖고 오셨는지.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 얘기부터 합시다 이거 하시죠. 민주주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네. 그렇죠. 민주주의부터 얘기하시면. 네, 이거 하면 하면 되겠네. 자연스럽게. 예. 저기 민주주의 파괴 주범은 누구인가? 윤석열이지. 검찰이에요, 검찰. 검찰이다. 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주범은 일단 검찰입니다. 물론 모든 뭐 공영방송도 있고 뭐 수많은 이제 공공기관을 권력이 사유화해서 거기서 막 문제가 터지는데 네. 검찰을 이 정도까지 사유화해가지고 아예 검찰을 아예 집권 세력의 동반 파트너로 가는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서 움직이라 했다 그러면은 이번 정권은 아예 검찰 그 자체가 권력화돼 버리니까 그냥 검찰이 같이 정권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예를 들면 뭐 과거 정권의 집권 여당에게 좀 유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약간의 좀 끼워 맞추기식 형식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당 뭐 야당을 한 2명 잡았다 그러면 여당 1명 잡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이렇게 그냥 뭐 노골적으로 얻어 터지고 앞으로 총선까지 1년 남았는데 또 누가 어떻게 또 잡혀갈지 뭐 검찰과 보도해 갈지 모르다 보니까 바짝 움츠러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야당이 쫙 움츠러졌는데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은 검찰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 지금 시기에 검찰일 수도 있습니다만, 파괴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던 게 이제 검찰이 예전에도 사실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독 심해졌다. 심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검찰을 장악해서 움직인 건데 반면에 이번에는 검찰 그 스스로. 불임을 당했던 검사들이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예. 검찰 그 자체로 움직이는 거죠. 네. 뭐 이제 오늘 맞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차원이 달라요, 옛날에. 예. 자, 우리 그럼 임세 소장님은? 저는 그냥 이른바 우리가 그동안 국가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기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몇백 년의 역사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있었던 그런 기능 자체가 붕괴가 된 게 저는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검찰이 사유화된 것도 그 기능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건 검찰은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 중에 행정부의 하나인데 이 기능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민주주의고 뭐고 이제 이건 뭐 이파사판인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이야기를 네, 좀 네. 하면요. 이 사람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법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좀 그 조절과 통제를 할 것이냐, 어떤 것까지는 허용하고 어떤 것이 넘어섰을 경우에 제재를 할 것인가를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부 독재에서 민주화를 쟁취해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또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집단이 검찰 집단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가 이제 판사 아닙니까? 사법부죠. 그런데 이 법치라는 이름을 쓰면서 법치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버리죠.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다 이해하도록, 만족하도록 또는 인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아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법치를 완전히 깨버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한동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민주주의도 매우 자의적으로.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의 이전에 있는 출발점인데,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오독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이 그 중심에 있지만 그 최상단에는 저는 한동훈이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깨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배우 조정이고 그냥 거두로서 딱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주의자이면서 법치주의자시잖아요. 예. 걷는 폼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민주주의자고 법치주의자처럼 보입니까? 요즘에 대표님이 걷는 폼에 굉장히 많이 꽂히셨어요. 아니, 왜냐면 나는 태도 보고도요, 충분히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진짜 섬기면서 그분이 말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가르치고 국민들을 하대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약간 잡혀갈 것 같습니다. 걷는 폼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그렇죠. 느껴지신다는 거죠. 겸손과 겸양은 그분들한테 없습니까 원래? 아니 그래도 이 정부에서 너무 이제 느낌을 강조하는데 대표님마저 자꾸 느낌 하시면 약간 좀 아, 그래요? 느낌 평론가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좀 없잖아요. 있는 것 그것과 같아요. 그건 통하는구나. 민주주의가 없는 느낌이죠. 민주주의가 지금. 없는 네, 느낌. 없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또 약간 그 아까 제가 시스템도 얘기하고 국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좀 약간 나사가 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중대 사안도 있었지만 자잘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누군가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국 올라가다 보면 지금의 뭐 위에 뭐 이상민 장관부터 시작해서 총리, 대통령 할 거 없이 다 남탓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멍들이 송송송송 난 게 아마 이게 시스템이 어느 순간 붕괴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저는 그게 이 구멍 난 것이 모인 게 저는 이태원 참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조금씩 구멍나게 모인 거.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얼마만큼 더 이런 참사와 이런 사고가 더 날까가 너무 두려워요. 정말로. 이 기능 자체가 무너져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검찰 그 특수부 운영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들 밀실에서 그냥 지들끼리 주물럭주물럭 대듯이 운영해버리기 때문에 공론화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자간담회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대통령 기자간담회 완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특수부 검사들이 기자간담회 없이 술집에서 몇 명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과의 소통을 이기다시 똑같이 돼버린 거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법무장관은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을 대변하고 그 역할이 아니에요. 오히려 법무장관은 무소불위의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컨트롤하면서 예. 검찰이 법치주의 질서에 맞게끔 하도록 이렇게 격려해주는 역할인데 예. 한동훈 장관은 들어와가지고 검찰 대변입니다. 그리고 마치 국회에 나와도 수사검사처럼 막 국회의원들 지목해가지고 네. 범죄자 피의자 다루시 막 해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정 운영이 아닌 행정 운영도 아닌 그냥 검찰 특수부 밀실에서 사건 조작해서 사람 잡아넣었던 딱 그 방식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외교도 이렇게 사사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 예전에 나토 방문했을 때 기자가 물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방문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첫 관심 대상인 거죠. 처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슨 얘기를 할 거고 거기서 어떠한 외교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또 다시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가 저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모든 외교 사안을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외교 시스템도 무너졌어. 네,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민주 이러면 이제 백성민자의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위임해서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임명직 공직자가 아닌 이제 우리가 보통 늘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 시험 치고 들어온 분들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행정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된다. 누구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있습니까? 검사라는 건 제도예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예요. 그 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힘은 아니라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법적인 규정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검사 자체가 힘이에요. 장관 자체가 힘이에요.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제도인데 그 대통령 자체가 힘이에요. 그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라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행동해야 될 사람이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지 않고 예. 자기 스스로가 힘이 되어서 하늘이 되고 그리고 권력의 화신처럼 움직이면서 자기가 말하는 거 국민들이 다 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 그렇게 하고 있죠. 한동훈 장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탄핵 심판받고 있는 그분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상민 장관. 그런데 선출이 되지 않은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분은 상상하십시오. 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보집 나오실 분 아닌가요? 네네네. 그 자 화보집.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권한은 제도로부터 왔는데 그 제도를 국민을 대신해서 이행하는 사람이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그 자체가 힘이 되어서 국민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이런 것보다 더 큰 민주주의 훼손이 어디 있느냐. 검사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다. 오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훼손하고 있는 저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아마추어 정치적으로 정치 초보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저께가 5.18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건 뭐 마치 이제 좌우중도 합작에 나서시는 우리 임세혁 소장과 변재 대표와 안진걸 소장을 격려하시는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이제 정작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그간 행해졌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좀 거울을 봤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진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예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를 잊고 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게 원래 4.19 때부터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게 뭐냐 그랬는데 미국 의회 가서도 이런 말을 떠들었고 5.18가 그렇죠. 떠들었는데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알고 보니까 야당을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수사력 동원해서 1년 시간 많이 남았다 이제 한 쓸어버리겠다 야당을. 그걸 공개적으로 막 떠들고 실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김남국 같은 경우는 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뭐 마시 간 상태가 돼버렸는데 예. 수사 똑바로 하지도 않고 그냥 검찰과 언론 프레임만으로도 네. 앞으로 뒤에 수사 당할 사람들 이름 다 나오고 있어요. 네. 다음 차례 누구 다음 차례 누구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돌아가겠냐는 거죠. 민주주의 이전에 야당의 정치, 야당이 어쨌든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그 역할이 돌아가겠냐는 겁니다. 줄 세워놓고 죽인다고 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수사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근데 수사는 정작 정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백한 사안이 이번에 뭐 김남국 사태라던가 그다음에 이번에 뭐 양평 고흥지구인가요? 거기에 뭐 장모,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오빠 네, 네, 이거 네.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정당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이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인물들을 거론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저는 정점에는 결국에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간 1년 동안 해왔던 어떤 뭐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든지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라든지 그리고 정당의 사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정작 본인이 초래해놓고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손바닥 안에서 국익이나 공익을 정작 얘기하지만 늘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본인이 실제 모르는 건지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아예 모른다.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뭘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낮은 자체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경청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걸 좀 반성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이 무조건 지르는 것이 정답이다 절대선이다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나의 적이다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자유는 없고요. 민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가 살아나면 국가가 살아납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통령,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부인, 부끄러워하지 않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나라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부끄러워합니까? 저렇게 이전 두고 개싸움판 정말 진짜 쓰레기통 싸움 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진짜 발언을 쏟아내는 걸 보면 와 이런 사람들을 믿고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맡겨야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짚어야 될 게 이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어서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직을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고 검사 때부터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진 거예요. 검사도 공직자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공정하게 범죄자를 잡아내고 죄 감은 사람은 누명을 벗겨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관둬버리고 검사 때부터 지들 마음대로 권력에 불붙어가지고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지들 가까운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묶음 없이 원래 검사가 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검사를 그렇게 생각한 거야. 하나의 막강한 사유재산. 내가 고시 공부했어. 네. 내가 그동안 이 정도 돈 들어갔어. 시간 들어갔어.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 권력을 가질 수 있지. 그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래. 이 마인드를 갖고 조작날조 검사 생활을 했는데 운이 좋게 2번의 조작 수사야. 박근혜 수사, 1번 조국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먹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가치관이 맞았구나. 우리가 검사실 했던 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을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줬겠지. 그럼 막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거는. 대선은 그러면 또 재확인하는 자리였네요. 자기의 인생관이 맞았다는 걸 재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는 도저히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지금까지 대선되면서요 경쟁자를 저렇게 수사해가지고 그 끝장을 보려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박정희 때도 안 그랬어, 박정희 때도. 근데 이재명이라는 경쟁자를 지금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을 지금 송영길, 김남국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왜 그럴까 싶었더니 자기들은 늘 올바르게 국민들의 뜻에 맞게끔 국민의 뜻이 이거야. 너희가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한 대로 네 마음껏 해먹어. 내가 해먹는데 왜 얘가 방해하냐. 이렇게 적으로 상정해버렸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5.18에 가서 떠든 것도 난 이재명과 야당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앞길, 우리가 해먹는 거를 조금이라도 택배 거는 사람들은 우리가 쓸어버리는 게 정당하다. 네. 그래서 그게 단지 말로 그치지 않고 진짜 현실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드러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다 드러났는데 야당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검찰 권력으로. 야당은 뭐냐는 거예요. 야당은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여당은 무능하고 야당은 일대 혼란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나와봐야 저는 레임덕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너무도 당연하고 자신만만하게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배경 때문이다. 그 대통령이 이제 알고도 설마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무지로부터 나왔다. 지금 검사 출신
정치인,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현실 정치를 잘 모른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고 또 이런 이치에 대한 학습이나 경험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똥포를 차지 않습니까? 자, 야당 그렇게 죽이게 합니다. 그것만 그럽니까? 그럼 여당은 어떻게 돼 있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 후보들 다 제거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훼손 과정 아닙니까? 정당법 위반, 그다음에 헌법 위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당대표는 다 자르겠다고 해서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다 자르고 이제 허수아비 김기현 세워놓고 당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당이 아무런 구심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가면 지금 폭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고 간다는 것은 아 이거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데 결국 이 무지의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나라가 됐다고 해서 국민이 원래 갖고 있던 권한이 없어집니까?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총선은 보나마나 끝이다. 저는 야당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집권 세력과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저런 폭압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한 최종 결과는 이미 다 나온 것이다. 라는 면에서 어쨌든 그것 자체로 평가를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 많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을 야당 자체로 저는 차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뭐 대주제 중에 이거 뭐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런 민주주의 위기나 이런 파괴를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사실은 뭐 국회에서 야당이 잘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근데 뭐 지금 이번에 김남국 건 터지고 나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2주 전에 저희 4명이 모였는데 태영호 녹취록 이후에 뭘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냐면 특검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발의도 안 했죠.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논의도 안 이런 해서 건이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시작이 그 바이든 날리면 어때 아니에요? 이거부터가 바로 딱 자꾸 매듭을 짚고 갔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의혹들이 정말 국정농단 수준의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다 나와도. 처음에 놀래. 이거 뭐지? 근데 더 그렇지. 큰 게 덮어. 이상하네? 또 더 큰 게 덮어. 맞아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국민의 역치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나? 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이게 좀 하나의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던 일이 뭐냐면 예. 손바닥에 왕자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네. 그럼 누가 뭐 지지자가 써줬다면서요. 네. 윤석열 말에 의하면 예. 나는 그게 이른바 이제 대통령이 예. 절대 군주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저는 지금 오롯이 지금 국정 운영에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예를 들면 국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외교에 대해서도 국익을 해치는 행위 했는데 들여다보면 그 국익 해치는 행위는 딱 보면 본인이 기분 나쁜 일인 거야. MBC 기자 기분 나빴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그 비행기가 옛날에 왕정 시대 자기 타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의 자산입니다. 자산. 그리고 본인도 그거 다 우리가 세금 내는 거고 기자들도 1호기 탈 때 네. 일정 부분 다 돈 다 냅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비싸게 내요. 민항기보다. 근데 마치 내가 부리는 자가용이야. 야, 씨, 너 내 거 나 그냥 마음에 안 내 거, 들었어. 내 거. 타지 마. 왜? 국익 해치니까. 국익은 뭐다? 내 기분. 이러면서 무슨 국정 운영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네는 이제 국정 운영의 한계를 난 봉착했다. 더 국익- 이상 하면 안 된다. 국익 이꼴 윤석열 네, 기분. 국익을 해치는 행위는 나의 기분을 해치는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당무에도 그렇게 개입하잖아요. 아. 그때 체리따봉 때 보십시오. 그렇죠.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군요. 내부 총지라는 뭐 당 대표가 없어지니. 아니 근데 내부 총지를 이준석 대표가 했었나요? 그 안에 그 체리따봉 이전에 그냥 단지 그때 기분이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대선 하면서. 근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 본인이 지하철 이른바 복주머니라고 하는 이준석의 이런 뭐 몇 개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거 스톤들, 해라. 스톤들. 몇 가지 하라고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해라. 뭐 이런 거. 거기서 자기는 굴욕감을 느꼈대요. 그 국민의힘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너는 당대표 하면 안 돼. 왜? 내 기분 상하겠으니까. 이런 건들이 저는 줄줄이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시작해서. 네, 뭐 야당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나는 이제는 저 야당 자체가 존망의 기록이 섰어요. 지금까지 이 김남국 잡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대로 숨어 있으면은 총선 때 우리가 이기니까 배지는 장고 되겠지 이러고 숨어 있었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름이 다 나고 있다니까요. 다음 테라 누구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는 죽기를 가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죽든지만 남았는데 아무 얘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겁은 먹었고, 겁은 먹었고, 야,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배치 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싸우자니 무섭고, 이런 상태라는 거거든요, 야당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박진영 교수가 법사위원들을 한 3-4명을 만났대요. 네. 제 태블릿 책을 보고, 예. 요거 한번 좀 쳐보자. 이 예. 완전히 한동안 딱 걸렸는데, 태블릿 PC에. 네. 네. 내가 그걸 약간 잘못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네. 굉장히 좀 무서워한다. 법사위원들이. 아. 나는 한동훈을? 아니, 그냥 무서워한다는 게, 네. 아이, 과거에 촛불 때 좀 세게 지른 게 좀 다시 엎어지고 이런 거를 무서워한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동훈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아, 한동훈을. 법사위원들이요? 네, 들이받았다가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냐, 반격당하면은. 누구 꼴 날까봐. 예, 이게 무서워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니 근데 본인들이 캥기는 게 있으면 무섭겠지만 캥기는 게 없으면 굳이?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1년 동안 시달리는데, 사실상 챙기는 거 별로 없어요, 진짜 연관 봐도. 그 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약간 걸리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아예 안 움직이자서 얼어붙어버린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폭주는 사실은 야당이 겁먹고 있는 거를 훤히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 야당이 예전에 정상적인 야당만 됐어도요, 이미 윤석열 아웃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정도 됐으면 아웃돼야 되는데, 네. 사상 최악의 겁먹은 야당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진짜 기득권 세력이 우리는 뭐 부패한 뭐 보수 집단이다 또는 수구 집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네. 정말 부패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기득권이 되어도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비굴하고 비열하고 맞아요. 정말 국민들을 저렇게 개무시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에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그러면 나 홀로 독재당, 나 홀로 독선당 이렇게 민주자 일단 빼야 되고요. 두 번째 누가 지금 민주당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는 보수의 가치도 있고 진보의 가치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민주당은 보수당 그냥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리고 586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많은 사람 나이 60이에요. 무슨 젊은 세대 이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기득권 그냥 구조 안에서 정말 나 혼자 좋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정치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민주당 안에 있는 586, 이 땡땡, 뭐 누구 땡땡, 임 땡땡 다 땡땡이들 모아놓으면 알겠다, 근데 이름. 모아놓으면 우 땡땡도 있어요. 쭉 모아놓으면 이 사람 때문에 나라 정치 이제 망하고 민주주의는 없어진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끼리 80년 민주화 운동 팔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말 말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 선민의식. 40년 전인데 지금. 40년 전의 거를 지금 가져와서 아직도 파리하고 있는 이들을 당내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민주당도 그냥 차라리 국힘처럼 보수정당으로 가버려라. 아니, 아예 선언을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 정말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든 내부 혁신 격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우울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야당 욕만 하쇼? 라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더러 있지만 저희의 주제가 민주주의의 붕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관하는 야당의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결국에 반전의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뭐 여전히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가까이 갈 일도 없고 뭐 퇴진운동 하지 않는 한은 냉정해 보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탈당하고 김남국 탈당하는 거 보면서 예. 어쨌든 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은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검찰발 보도 때문에 막 계속 탈당을 시킨다. 네. 그럼 앞으로 몇십 명 걸릴지 모르는데 몇십 명 다 탈당시킬 거냐. 네. 그래서 원래 원천적으로 검찰 독재 정권의 수사는 안 믿겠다고 선 끊고 갔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손혜원 씨가 목포 행사 전날에 송영길, 김남국을 예를 들면서 신당 창당하자고 떠든 게 예. 이게 보도가 됐죠. 분노와 실망의 표현감이거든요. 예. 이 민주당 가지고는 윤석열 독재를 못 막는구나 도저히. 예. 던져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목포에 송영길 씨가 왔었어요. 아 진짜요? 네, 손이 왔었는데 그 오. 기념식에 왜 못 갔냐면은 뭐 예. 다 마찬가지인데 예. 전날에 손혜원 씨가
신당 창당을 질러버리니까 예. 손혜원 씨 그 나정칠기 기증식에 오는 사람은 다 손혜원 신당 세력처럼 보일까봐 아. 상당한 사람들이 부담을 가졌고 그 손혜원 씨는 못 온 거예요 거기에 아, 그것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녁을 이제 저희들랑 같이 했었죠. 안진걸 씨랑 같이 하면서 예. 저랑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예. 태블릿 책을 3권 다 읽었다 자기가. 아, 예. 왜냐하면 자기도 당해 보니까 예. 이것들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게 제 태블릿 책이거든요.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내가 말씀을 한 게 이거는 완제품이다. 아, 내 의혹 제기가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이 그냥 조작한 거 다 잡아냈다. 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거 이제 방송이 나왔겠죠. 태블릿 제1태블릿 조작 네, 특집 방송이. 예. 아 이걸로 그러면 들고 싸워야 되는 거지. 왜 안 싸우냐 했을 때 송영길 대표는 자기도 반성을 한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진영론에 갇혀가지고 남의 진영을 때린 수사를 들으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이제 책을 읽으니까 아 공통점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결국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면 과거 수사, 박근혜 수사, 조국 수사까지 포함해서 예. 윤석열 집단이 앞으로 하는 수사, 현재 하는 수사까지 포함해서 이를 분쇄하고 맞싸울 검찰 대책위 공동위 예. 이걸 범시민사회에서 보수까지 합쳐지는 예. 이 기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민주당 바깥에 만듭니다. 아, 요게 이제 특종. 네, 송영길 씨도 참여하고, 오. 뭐 손혜원 씨도 참여하고, 문쪽도 참여해가지고 아, 네네. 직접 검찰을 타격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검찰 수사 들어오면은 도망 다니고 변명하면 끝나니까 예. 이미 이자들이 조작 수사한 것도 많이 지금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로 때리자니까 먼저. 네네. 대표적으로 한동훈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그거를 출범을 아마 한다고 지금 토요일 날 아마 나왔을 거고 발표가 네네네. 6월 안에 예. 발족식을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1순위로 네. 한동훈의 JTBC 조작에 대해서 예. 한동훈부터 치러 공격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아, 또 그 논의가 또 있었고. 네, 저는 그 송영길 정도가 붙어주면요. 예. 민주당에서 지금 우락 터진 사람 많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 그렇겠죠. 근데 무서워서 못 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야 이거 내가 앞장서 내는 거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럴진데 저는 뭐 아까도 변 대표께서 뭐 김남국 얘기도 하셨고 뭐 조국 얘기 다 포함해서 하셨습니다만 야당의 존재 이유는 분노할 사안에 즉시 분노를 해야 되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실기를 한 데다가 사실 우선순위를 두면 저희가 2주 전에 방송했던 태영호 녹취와 관련된 특검을 제기하는 것과 네. 김남국 코인 관련 건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를 연결을 지어보면 이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냐. 태영호 녹취라는 거는 사실 이게 공천 개입이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정당이 개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개입,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게 정당 민주주의 위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사례이지. 왜 그러면 그때 민주당에서는 태영호 제명하라는 왜 목소리 안 냈습니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저는 드는 거죠. 김남국은 비호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보수 정당에서 일어나는 부정 또는 선거 개입 이런 데 대한 인식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라고는 진보 정당에서 일어나는 그 국회의원의 행위나 행태에 대한 또 비판과 평가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태영호 것이 훨씬 큰데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뭐 가난 코스프레를 했다거나 또는 실제 물론 투자를 많이 그거는, 했다거나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대중들은 예. 민주당 의원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국힘은 너무 잘못했고 저것들 정말 수권 세력이 아니다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면 대항해야 될 민주당이 뭔가 좀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지금 이런 갈등들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너무 못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덜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이제 태도나 이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민주당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냥 동급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후자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태영호 일이 훨씬 크지만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 또는 김남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실망감이 너무 크다는 것은 국민의 위치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건가요? 아니요,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고 또는 박영식 우리 지금 사장님의 얘기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니 뭐 어쨌든 김남국을 사실상 출당시키는 격이 됐는데 출당시킨 만큼 태영호 거를 더 세게 싸우면 돼요 사실은. 근데 다 계속 출당만 시키고 있고 안 싸우니까 네네네. 계속 수세에 몰리는 거죠. 저는 이제 본질을 잃고 있다라는 그 지적인 것이었고 특히 이번에 정말 김남국이 사실상 출당시켰으면 끝났는데 이걸 윤리에 또 제소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이거 지금 몇 번 벗겨먹는 겁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주도했다면서요. 아 정말 나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은 그러면 본인 지금 검찰에 몇 개 걸려 있는데 본인은 왜 하나도 그 출당 얘기도 안 하고 윤리도 안 하고 남들만 계속 내보내냐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진짜 제3자가 볼 때는 이 야당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를 접는. 야 이거 이재명 대표 본인 하나 살려고 그냥 동지장 내치네. 이렇게 걸리게 딱 좋게 가는 거죠. 이거. 민주당 그러니까 안에서는 지금 임채원 소장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좀 싸우고 이러면 안 되나요? 민주당 안에서 바깥에서 무슨 대책기구 만들어서 전쟁하듯이 해보자는 것은 어쨌든 제도 밖에서 하는 것이고 당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풍운동처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아예 맞짱 뜨고 싸우고 이러면서 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도 좀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좀 줄 수는 없습니까? 제가 오히려 약간 소수이죠. 인터넷에서. 오히려. 근데 이제 언론에 이제 인터뷰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요. 근데 저는 그 목소리가 이 윤석열과 이 검찰 독재 집단들에게 목소리가 나와야 될 얘기를 내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내부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끼리 토론하고 우리끼리 자정하면 됩니다. 안에서 일들을. 왜 바깥에다가 안에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소리의 기운과 그런 노력을 바깥에다 했으면요, 저는 이런 거 특검 가서 다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이렇게 힘을 여기다 뺍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윤석열과 이 검찰을 집단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비중의 쓴소리나 이야기를 했나?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저도 없거든요. 동의합니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무게추를 어디다 두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상황에 이끌려서 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이끌려서 민주당 내부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 야당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어느 전선에서 싸울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변 대표님 말씀해 주신 저는 것 이제 같아요. 이렇게 소영길 씨가 먼저 이건 바깥에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애초에 이제 뭐 탈당도 했겠다. 민주당 대해서 뭐 기대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밖에서 일단 싸움이 붙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한동훈을 밀어붙이는 게 보여지면요. 네. 저는 민주당 지지층부터 제3 중도층까지 왕창 몰릴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한동훈을 코너로 모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없죠. 말장난만 하다가 실제로 말장난에 당해만 당했지. 네. 이 꼴에 그냥 혐오 막 그냥 미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한동훈한테 말장난 당하는 거를. 한 번 2대 정도 때려서 한동훈이 흔들린 거 보면요. 순식간에 민주당 리더십은 이제 외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목포 했을 때 야, 신당 창당 나는 뭐 어차피 보수인데 내가 이쪽 신당 창당도 아닌데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게요. 바깥에서 제대로 싸우는데 민주당이 계속 도망다닌다 그러면 민주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네. 리더십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거는. 자연스럽게 신당 창당 되는 거고. 야, 밖에서 싸우는데 민주당이 잘 따라오면 민주당이 흡수하겠죠, 밖의 세력을.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석도 많지도 않았어요. 70석 이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듣고 국민이 하란다를 하고 끈질기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정권도 찾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뭐 예를 들어 열린 뭐 민주당인가 그 등등 열린 우리당 등등. 예. 근데 지금 169석이 굉장히 엉덩이 무거운 돼지 같아요.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그냥 예시입니다, 제가. 네.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과, 이거 뭐 누구 폄하하는 건 아닌데, 김의겸 의원이 그 공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자리에서. 말싸움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본인이 뭐 얘기하고 질문해도 돼요. 무슨 네. 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면책 특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권리입니다. 국민이 준. 그 국민 대신에 물어볼 권리인 거예요, 본인의. 근데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그 청담동 술집 그게 저는 뭐 정말 거짓이라 해도 네. 물을 수 있어야지. 네. 그럼 물으니까 이러잖아, 한동훈 장관은. 네. 뭘 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집 걸겠습니다 하면 네. 야당의 패기로 야, 집 걸고 내 팔목까지까지 건다. 이런 말 왜 못해요? 그럼 그럼 팔 자르러 옵니까? 걔네가? 아까 이런 계기를 좀 가져야지. 거기서 쏙 숨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거는 우리가 국민이 야당한테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그 장면을 네. 본 이제 동료 의원들이 많이 이제 겁을 먹었을 법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과 대결적 구도에서 살아남은 의원이 없다라고 실제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서 모가지 걸자고 했어, 모가지 한동훈한테. 모가지 걸자고 했어. 지는 놈 사용시키자 그랬어요. 변 대표는 머리 걸겠습니까? 난 뭐가지 걸겠습니까? 저는 뭐가지를 걸겠습니다. 그럼 뭐 도끼 갖고 와서 목 자르러 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임재현 소장 같은 분이 내년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불의를 보고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투사가
손모가지가 아니고 내 모가지 걸어놓고라도 이거는 따질 건 따져야 된다. 그럼요. 나는 면책 특권인데 넌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못 갔으면 못 간 대로, 안 갔으면 안 간 대로. 그리고 갔으면 간 대로 우리가 따져보자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죠. 하면서 그 책임지겠다. 책임은 뭘죠? 면책 특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용기 있게 하지 못하니까 야 한동훈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서 170명 지금 168명이죠. 이 국회의원 중에서 제대로 싸운 사람 한 명 기억이 안 난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 제일 야당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아요. 국회의원들의 든든한 백은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원이 아니라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든든한 백과 우리가 일정 부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보험 하나쯤은 드러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보험을 원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시는지 궁금한데 대부분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매달 돈은 빠져나가는데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죠? 바로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광고예요. 자,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해약하지만 말고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좀 권고를 해드리는데 스픽스에서 강하게 추천하는 더 착한 보험 문의 전화는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도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상담 예약이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분들에게 든든한 백이 또 국민이듯이 여러분들에게 보험이 필요하다면 더 착한 보험이 있습니다.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국 어디든지 무료니까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예.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험 광고가 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좀 보자 그랬어요. 왜냐면 보험에 대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험 클리닉을 하시는 회사의 대표님하고 만났습니다. 굉장히 젊으세요. 학교 교사 출신이시던데. 네. 바르고 옳은 마음으로 네. 보험이 갖고 있는 좀 그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좀 씻고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서 그분이 어떤 클리닉을 좀 받아야 되는지를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또 그 담당 영업본부장을 또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정하면서 스픽스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예. 더 착한 보험이 네. 바르고 옳은 정의로운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보험 클리닉을 하는 데구나 라고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추천해 드리는 것이니 예.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혹시 본인이 든 보험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여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고요. 스픽스에서 전화했다고 하면 더욱더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 많이 좀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광고는 바로 스픽스 글램모어 연꽃 추출물 선크림입니다. 이게 뭐 지금 이미 판매가 대박이 나서 갱신 오보다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탁 현상, 발랐을 때 얼굴에 허해지는 그런 게 없고요. 일단 천연 추출물이기 때문에 얼굴에 발림성도 좋고 좀 덜 따갑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거듭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저희 패널분들 다 써보셨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된 제품이다. 스픽스 글램모어 네이버에 쳐보시면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픽스몰 지금 소고기, 영양제, 과일, 디저트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제품 무료 배송이니까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스픽스몰에서 다양한 상품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글램모어와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제품들 스픽스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또 여름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이 선크림은 이게 필수 상품 아니겠을까요? 그렇죠. 필수죠. 써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제가 요새 테니스를 좀 다니거든요. 어. 여러 다니는데 이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햇빛이 네. 엄청 세요. 그래서 차에다 항상 놔둡니다. 그 아. 테니스 치기 전에 바로. 예, 꼭 네, 여러분들 글램모어 선크림 스픽스의 스픽스 띄고 글램모어가 연관 검색으로 녹색창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스픽스 치면요. 스픽스 TV가 안 나오고요. 네. 글램모어. 스픽스 글램모어가 나와요. 저는 이제 가끔 좀 서러운 게 예전에는
변희재 대표님이 항상 많이 나오셨을 때 스픽스 치면 변희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픽스 치고 박영식은 없나 한번 쳐보고 요즘에 스픽스 임세현, 스픽스 변희재, 스픽스 박진영, 스픽스 오영이 보다 더 많은 게 스픽스 글렌무어가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써보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가성비 확실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스픽스 글렌무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저희 광고했고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붕괴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앞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야당의 역할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연합해가지고 검찰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 또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하나의 어떤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텐데 사실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긴 저는 해요. 한 민주당에서야 한 20여 명 정도 현역의원이 참여할 거라고 보는 게요. 네. 언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한 전체적으로 다 겁쟁이라고 보는데 개 중에 한번 싸워보겠다는 한 20여 명 정도와 현역의원들이 참여해주면요. 네. 제도권의 이 이른바 합법적인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20명 있으면요. 특검법 하루에 하나씩 계속 발의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 근데 왜? 난 20명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숨어있는 사람들에서 또 이럴 때 또 일로 한번 주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워낙 개판을 치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자기 참고 견디고 있으면 다음 공천 국회의원 당선 쉽다. 이번에 거저먹기다. 이러니까 더욱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꼴미워서 죽겠어요. 국민들은 지금 살림살이가 거들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다음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하면 더 해먹겠다고 이런 지금 무지막지한 정말 무도한 또는 조작날조의 그 선수들 앞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 에라이. 그렇게 하라고 민주당을 시켜놨나. 그러면 정권을 뺏기지 말든지 정권 뺏겨놓고 제대로 싸워서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박수라도 쳐주고 있으면 저 모양 저 꼴로 있으면 욕이라도 내가 안 하겠는데 나라가 완전 거들난 판에도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나서지도 않고 내년에 그래 국회의원 하면 처먹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네. 정말 내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 분들 한 번 몇 번 더 하는 게 그게 무슨 국익에 도움됩니까 진짜? 아니 저는 대선 때 제가 대변인 했잖아요. 선대에 그 기자들 좀 만났어요. 기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소수의 의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 소수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그냥 뭐 술 먹다가 네. 흘렸겠죠. 네. 근데 이제 제 귀에까지 들어온 건데 윤석열이 되는 게 우리로서는 차라리 낫다. 이랬대요. 그래서 왜? 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왜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윤석열 어차피 저 딱 꼬라지 봐도 못할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게 못해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야 다음번 배지 한 번 더 달지? 아니 어떻게 그런 정신머리가 있어요? 그게 너무 나라의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새끼인지 죽이고 싶다. 아 진짜 어떤 새끼인지 밝히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69석이나 되면서. 그 이거 중에 뭘 못합니까? 169석으로. 제일 상위 집단으로 가 있는 자들이 그 민주화했다고 별 달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3번, 4번, 5번 해쳐드시려고 여전히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 586들 아니에요. 586이 무슨 민주주의자들입니까? 민주주의 팔아가지고 정말 저렇게 올라 앉아 있으면서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켜주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불의 앞에서 굴종하고 에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요즘은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운동했던 분들 있잖아요. 다 욕하면서요. 저것들 안 끌어내리면 진짜 나라 끝이다. 무슨 보수의 정광훈이 끌어내릴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화되어 있는 586들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먹으려고 학교 다닐 때 그래 돌 던지고 어디 가서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그렇게 했냐고. 아니 그리고 이제 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못하게 보여서 지지자들이나 국민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그거 듣기 싫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나쁜 얘기 듣는다, 뭐 문자 폭탄 받는다, 뭐 한다고 그런다고 일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일할 의지가 없대요. 그렇게 그런 문자 들으면. 그런 걸 받으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으면 그럼 하지 마 아예. 하지 말아야지 진짜. 하지 마. 그러면
그런 국민과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강성 지지자로 할게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 비판, 비난 이런 거는 기분 나쁘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이거는 기분 안 나쁩니까? 여기에도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 맞네. 분노하고 그 민주화 운동할 때 자기가 목숨 걸고 바깥에 나가서 정말 아이고. 쇠파이프 들고 싸웠던 그 정신의 1000분의 1만 있어도 지금 바깥에 나가서 싸워야지 무슨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올리 그러니 민주당 안에서 뭐 어떻게 하고 에라이 바깥에 나가 좀 싸우긴 해라. 그러니까 진짜 여기- 내가 진짜 아. 여기 뭐 누가 나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누가 나설 것인지를 이미 고민하는 순간 전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누가 나섰어야 했고요.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미디어워치가 나서든 스픽스가 나서든 민생경제연구소가 나서든 이 시민사회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혹은 대한 언론이 움직이는 이유는 제도권으로 이미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제도권에 편승해서 하는 정치도 이미 끝났다고 저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고 있는 지금의 그 상황은 그럼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또 이제 갖게 하는 거죠. 정치의 뿌리가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고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집에서 냄비 뚜껑 들고 어떤 사람은 프라이팬 들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진짜 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세상 이렇게 가는 거 못 참겠다. 바꾸자 뒤집어 엎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프라이팬에 막 그 저 뭡니까 방망이 가지고 두드리면서 해야 되죠. 저는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변희재 대표 같은 분은 거리에 나가서 좌우중도 합작 그리고 조작날조 사건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 안진걸 소장, 그다음에 임세현 소장 이런 분들은 또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는 저같이 술자리에 있을 때 무조건 내년에 심판하자. 우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면 좋은 나라 못 바꾼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로 글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하면 좀 설득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자. 우리나라 우리가 살려야 한다. 이렇게 다 움직여야 하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민주당 이렇게 쳐다봐서는 답이 없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구도예요. 싸움은 니네가 하고 배지는 내가 챙길게. 요 구도 지금. 아우 짜증나 허락하면 안 진짜. 돼요. 허락하면 안 돼요. 아우 정말 짜증나려고 진짜, 그러네,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인데 그동안 이제 정치인들한테 기대했던 거는 이제 한 국회의원 내지는 그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 이 시대에서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존중해서 맡기고 이제 그분들에게 정치하라고 대의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집권 1년 만에 우리 애들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말이 돼요 이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행동할 것인가 각자 생각해 보자고 했고요. 우리가 스픽스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어리가 되어 주십시오. 정어리 때 운동하시죠. 네. 스픽스 구독자 늘어서 보시는 분 많고 여러 군데 전파해서 자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상식과 사실에 기초해서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보도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뛰어들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스픽스에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고 구독자로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 권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하는 여러 소개 행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근데 그 이제 이것 좀 여담입니다만 사실 그 정권 퇴진 운동이라 뭐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이제 반대를 하셨던 변희재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한 1년하고 한 4개월 됐다고 이제 치자고요. 그냥 그 기간 자체가 윤석열 후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좀 지치지 않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거 꼭 여쭙고 싶은데. 아니 지친다기보다요. 제가 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그러니까 1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저 혼자 하다가 김용민과 같이 하다가 이제 네네네. 투표 같이 하는데 네. 내 눈에는 끌어내릴 수 있는 무기가 보이는데 이걸 안 들어주니까 아, 야 이거 같이 퇴진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퇴진시킬 생각이 있는 거냐. 그리고 매주 합니다 퇴진 집회를. 그렇죠, 네. 그럼 그거 다 비용이에요. 이 청구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그럼 진짜 이거는 끌어내릴 수 있는 무기고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구호만 난무했다. 윤석열이 그냥 욕만 했지. 예. 진짜 어떻게 끌어내릴 건지 프로세스를 잘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목포에서 얘기한 대로 검찰의 심장에 칼을 겨눠야 돼요. 네. 그게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구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제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아마 홀라 오늘 이제 이 안진걸 발표했을 텐데 예.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끌어내리겠다. 네네. 이런 좀 구체적인 좀 플랜을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혹시 나오셨던 분들이나 집회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내지는 우리가 너무 이제 구호만 난무했던 거 아니냐, 너무 이제 비판만 하는 거 아니냐, 방법론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뭐 목소리도 그간 있었던 당연히 거예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좀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한 절반 이상은 민주당 책임인데 아 그럼 민주당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구호를 이제 특검화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정감사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한 건도 안 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보여준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보여준 게 하나를 안 없긴 했어요. 해요. 하나를 안 했어요. 아 좀 임세현 소장님이 좀 잘해주세요 좀. 저는 매우 지금 소수입니다. 넷 중에 유일한 민주당원 아닙니까? 매우 소수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쩌다 소수가 됐어요. 원래 주류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뭘 줄였던 적이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청와대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류가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네. 목소리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아침에 화요일 날인가 라디오에서 제가 뭐 다른 질문 중에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김남국 건으로 매몰돼 있으니 언론도 우리 모두가 당도 그렇고 그래서 손혜원 의원 건 복귀를 한번 해봐라. 그럼 한 달 내내 부동산 투기였다고 들들들들 볶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손혜원 의원 결국은 부동산 투기 아니었다는 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 지금 김남국 건도 아직까지는 불법이 없으니 좀 지켜보고 실제 불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얘를 들들 볶든가 하자. 지금 네. 얘한테 왜 너무 매몰돼 있냐? 예. 그러니까 이거 동변상련이다 나는 예. 손혜원 의원 건가. 그래서 제가 네.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야, 물매를 그게- 맞았어요? 그게 기사로 올라간 거예요. 네. 포탈에. 네. 당 안팎으로 쌍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나도 올려주라. 나도 좀 올려주라. 나도 손혜원 의원보다 할 말이 쌍욕을 많은데 먹었어요. 진짜 할 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목포 MBC에서 2년 근무했고요. 지금 그 손혜원 투기꾼 만들기 그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투기가 아니라고 딱 지목해가지고 보도했던 언론사는 그때 당시에 KBC, 목포 MBC, 지역 언론사들밖에 없어요. 네. 그때 당시에 중앙언론은 완전 칼춤을 쳤다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역 지상파인데 왜 투기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겠냐고요. 그거를 주목해야 되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어디 서울에 있는 중앙언론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띡 한번 보고 거기가 투기라고 그걸 지적을 하고 그걸 투기라고 보도를 해요? 아니 봤으면 그걸 투기라고 말을 못합니다. 어제 봤는데 저는 목포를 처음 가봤어요. 살면서. 아니 난 어디서 투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나무집 아우 그 나는 낡은데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 네. 부동산 실명법과 부패 방지법은 다른 거죠. 그리고 투기와 차명은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초기 보도가 초기에 손혜원을 투기꾼으로 몰았던 보도는 이 사람이 공직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냈어. 미리 활용해서 투기했다. 이거였거든. 근데 무죄 나왔잖아. 근데 중앙으로는 뭐라고 보도했어요? 이거 차명이다. 목숨 걸어라. 전 재산 환원해라. 이지랄로 해놓고 지역 언론 법 봐보세요. 어디에 방점을 찍었나? 투기 무혐의다.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지금 목포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진짜로? 그 목포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몰려오는데. 아니 내가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백종원 씨도 예산시장 확 바꿨잖아요. 네. 그 사람도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한테 사전 정보 주고 했나? 지금 그 일 때문에 실제로 목포도 손혜원 의원 때문에 엄청나게 전통시장이 살아났고 예산시장 같은 프로젝트를 전국에 하고 싶어가지고요. 유명 셀럽들한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고양이 같은 사람 찾는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목포 가보니까 아 이게 살아있는 정말 목포의 재발견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방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또 낮은 7기박물관이죠. 예. 거기에 기증한 것도 돈으로 계산하면 100억, 200억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자신이 평생 모았던 우리나라 그 문화재급의 이런 소중한 자산을 목포시에 다 기증을 한 거죠. 그리고 전 국민이 또는 해외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보도록 했는데 그러면 손혜원 의원은 그 돈 좀 벌겠다고 전통시장에 두 개에서 돈 벌어서 100억, 200억 되는 걸 거기에 다 목포시 낮은시기 박물관에 준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단면만 보고 언론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유행 따라서 가듯이 이렇게 하는데 속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목포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변희재 대표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 스픽스에서 목포의 재발견 1박 2일로 정말 기획을 한번 해가지고요. 정말 목포에 가서 우리가 한번 투어 한번 하고
그리고 그때 손혜원 전 의원이 강의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변 대표하고 주고받았거든요. 예. 정말 그렇게 한번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박수를 드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박수를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손혜원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살짝만 덧붙이자면 그 건을 보고 나서도 굉장히 검찰과 언론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한 4년간 이제 독고다이로 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진짜. 주변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야 친구야 내가 목포에서 2년을 있어봤잖아. 그리고 목포 MBC에 내가 아는 선배들 다 지금 기자하고 있잖아. 얘기를 해도 이미 먼저 그 접한 정보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요 3천만이 넘는 국민은 이미 손해원을 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기증을 하고 자기 전 재산 환원한다는 식으로 목포에 어떤 할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손해원은 투기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워서 어떤 정치인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제 일반 개인이 봐도 무서운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궁금한 게 아니라 요즘 목포 MBC나 이런 데서는 반응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이 보도합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 네. 지역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 11월에 대법 판결이 나고 나서도 손혜원 의원 불러가지고 1대1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소회가 어떻냐. 그래서 실제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고 무죄가 된 거에 대해서 들으면서 뭐 차명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함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포 MBC가 나름의 보도를 잘하고 있으니 보도를 참고하시면 별 일입니다. 진짜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니 흥분하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저는 이 언론 환경이 좀 매우 예,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도 이런 매체를 통해서 네. 진실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밤은 아주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민주주의가 붕괴된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고 깊은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 그래도 좀 우울하시더라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계환, 임세은, 변희재 그리고 저는 사장 박영식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조회수는 10만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안 기대하겠습니다. 나오면? 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